어머님, 이제 이 가게는 저희 거예요.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뭐라고? 내 손으로 만든 가게를 내가 그렇게 쉽게 가져가겠다고? 한 여성이 가족의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 작은 가게를 지키기 위한 그녀의 치열한 싸움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62이고 서울 마포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제가 처음 마포구로 이사 왔던 때가 30년 전이에요. 그때는 제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두 아이와 함께 이 거친 세상에 홀로 남겨졌죠. 큰아들 진태와 작은딸 진이를 보면서 이 아이들만은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에게 남겨진 건 두 손과 두 아이뿐이었어요. 전셋집도 겨우 유지할 만큼 빠듯했고 남편의 보험금도 대부분 장례비로 다 쓰였죠. 저는 원래 요리를 좋아해서 집에서 자주 새로운 요리를 해보곤 했는데 그때 제가 만든 김치찌개나 비빔밥을 이웃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밥을 파는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남편 없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고 또 제가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처음 가게를 열 때는 정말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어요. 마포구 뒷골목에 조그마한 가게를 얻었는데 간판조차 제대로 다 형편이 안 돼서 손글씨로 간판을 써붙였죠. 연숙이네 밥상. 지금 생각하면 촌스러웠지만 그때는 그게 제 전부였어요. 장사 초반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김치찌개 냄비를 끓여도 한두 그릇 팔면 다행이었죠. 밤마다 남편 생각이 나서 혼자 울기도 했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면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어떡하나. 처음으로 단골 손님이 생겼던 날은 아직도 기억나요. 옆집에 사는 50대 아저씨였는데 가게를 지나다가 김치찌개 냄새가 좋다며 들어왔어요. 제가 직접 담근 김치로 만든 찌개를 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줌마,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런 맛은 요즘 찾기 힘들어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매일 점심마다 가게에 오셨어요. 다른 손님들에게도 여기 김치찌개 정말 맛있다 고 소개해 주셨고 점점 가게가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늘어나면서 하루하루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왔어요. 고춧가루부터 간장까지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손님들에게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대접했어요.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여기 사장님은 밥보다 마음을 파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가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길다 보니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진태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어요. 학교가 끝나면 동생 진이를 데리고 가게로 와서 숙제를 하곤 했죠. 가게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아이들을 앉혀놨는데 손님들이 사장님, 아이들 참 예쁘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어려운 순간도 많았죠. 장사가 잘 될 때는 기쁘지만 날씨가 안 좋거나 경기가 어려워 손님이 뜸할 때는 불안했어요. 가끔은 재료비조차 모자라서 빚을 내야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가게는 우리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었어요.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먹으러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고 가게에서 처음 데이트를 했던 젊은 커플이 결혼 후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손님들과의 이런 인연이 저에게는 삶의 큰 위로가 되었어요. 물론 가게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진태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 했고 진이는 디자이너가 꿈이었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삶은 오롯이 두 아이를 위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채우려면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시장으로 향하고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하며 밤늦게 가게를 닫고 나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저를 버티게 해준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진태와 진이가 저의 전부였으니까요. 진태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마다 엄마, 나 열심히 공부했어 하며 자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진이는 조금 더 감성적인 아이였어요.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곤 했죠. 엄마, 나중에 디자이너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딸의 반짝이는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 두 아이가 제 자랑이자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항상 쉬운 법이 없었습니다. 진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비와 참고서비가 늘어났습니다. 진이도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어 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학원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벅찼습니다. 하루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이면 이 돈으로 과연 두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괜찮아. 열심히 일하면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 손님이 없을 때면 손수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동네를 돌아다니며 배포했어요. 새벽마다 시장에서 할인된 재료를 찾아다녔고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리법도 연구했어요. 그렇게 아껴서 번 돈으로 진태의 교과서를 사고 진이의 스케치북을 사줬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교재나 도구를 받았을 때 보여준 환한 웃음은 제게 어떤 고단함도 잊게 해주었습니다. 진태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원을 보낼 형편이 안 되어 혼자 공부했는데도 학교에서 항상 3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한 번은 늦은 밤, 진태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갈게요. 나중에 엄마가 고생하지 않게 내가 도와줄게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이들 몰래 울었습니다. 기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진이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자기가 디자인한 옷 그림을 보여주면서 엄마, 나중에 내가 만든 옷을 전 세계 사람들이 입게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 딸을 보며 저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원해야겠다 고 다짐했어요. 학원비가 부족할 때는 가게에서 밤새 떡볶이를 팔아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진이를 미술학원에 보낼 수 있었어요. 학원 선생님이 딸의 재능을 칭찬할 때마다 저는 잘했다, 연수가 잘하고 있어 라며 제 자신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어느 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적도 있었어요. 이러다 정말 쓰러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들만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이었으니까요. 진태가 결국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 저는 새삼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입학식 날 진태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엄마는 이제 그만 고생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아직은 아니야. 내가 더 노력해야 해 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빚을 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진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패션 디자인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학비가 부족할 때는 제가 직접 교수님께 찾아가 분납을 요청한 적도 있었어요.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따님이 꼭 성공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진태가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저는 아이가 스스로 돈을 벌어가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내가 더 잘했으면 아이들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와중에도 진태는 항상 제게 힘이 되는 말을 해줬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엄마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안심시켰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진태가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진태가 강남의 부유한 집안 딸 하나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하나를 처음 만난 나를 잊을 수가 없어요. 결혼 승낙을 받으러 온 자리에서 그녀는 아주 예쁘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화 중에 느닷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가게 너무 작아서 진태 씨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다씨는 아직 우리 가족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진태가 행복해 보였고 저는 무엇보다 아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는 강남에 잘나가는 부동산 전문가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경제적 여유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저는 가난 속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서로의 환경이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가 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어쨌든 가족이 될 사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예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진태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머님 가게는 너무 낡았어요. 강남에 새 가게를 열거나 아니면 이참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어야 해요. 진태는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힘들게 일궈낸 가게야. 함부로 팔 수는 없어 라고 말했지만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진태 씨, 왜 그렇게 답답해요? 이러다가 우리 애들까지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진태는 제게 자주 찾아와 엄마, 하나도 그냥 어머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가 직접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로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진태 씨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님도 진태 씨의 성공을 위해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꾹 참으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게다 작아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는 충분했어요. 여기는 제 인생이고 진태가 어릴 때부터 지켜본 곳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는 더 노골적으로 가게를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좋아요. 이 가게를 팔고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사면 그 아파트 값이 몇 년 안에 2배로 뛸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진태가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지만 점점 그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말에 설득당한 것인지 아니면 저를 걱정해서인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를 파는 게 어쩌면 엄마에게도 더 나을 수 있어요. 엄마도 이제 그만 일하고 편히 쉬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상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힘닿는 데까지는 하고 싶다. 이 가게는 내 아버지와의 추억도 많고 내가 어릴 때부터 함께한 곳이잖니. 진태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지만 하나는 전혀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자주 가족 모임 자리에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시대에 이렇게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진태 씨도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에 저는 화가 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에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그녀를 견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가게 문을 열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진태와 하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묶음을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새로 바뀐 정부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 서류예요. 하나가 웃으며 제게 설명했어요. 요즘 행정 처리가 더 복잡해졌대요. 우리가 대신 준비했으니까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 순간 저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태가 제 아들이고 가족을 위해 항상 옳은 결정을 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또 하나가 말을 참 유창하게 잘하더라고요.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법적으로 더 안전하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지만 가족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로 배달되는 각종 청구서나 서류의 수신자가 제 이름이 아니라 진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요즘 서류 정리가 잘못됐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진태에게 물었습니다. 진태야, 왜 가게 서류가 내 이름으로 다 바뀌었니? 엄마가 서명했던 서류들 혹시 잘못된 건 아니겠지? 진태는 다소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법적인 절차예요. 엄마는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 이런 행정적인 일은 제가 맡아서 하는 게 더 나아요. 그의 말은 어딘가 설득력이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가게잖아. 내가 관여하는 건 좋지만 엄마 이름으로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물었지만 진태는 웃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 가게에 관계된 모든 것이 제 손을 떠난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은행 계좌, 공과금 청구서, 심지어 세금 신고까지 모두 진태와 하나가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인데 그것이 저 모르게 서서히 제 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어느 날 저는 하나를 불러 직접 물었습니다. 하나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왜 모든 서류가 너희 이름으로 되어 있니? 그녀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진태 씨가 가게를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어머님은 이제 쉬셔야죠. 가게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될 거예요.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하고 차가웠습니다. 진태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진태야, 내가 진심으로 이 가게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니? 내가 엄마를 속이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니? 진태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가졌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날 큰 소리를 치거나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 진태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되.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점점 더 가게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조언 정도로 끝날 줄 알았어요. 어머님, 요즘 사람들은 이런 메뉴보다 조금 더 세련된 음식을 좋아해요. 비빔밥 대신 파스타 같은 걸 추가하면 어떨까요?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여기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가게야. 단골 손님들이 우리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먹으러 오는 거고. 하지만 하나는 그런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했잖아요. 어머님도 좀 변화를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녀의 단섭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메뉴를 바꾸고 가게의 인테리어를 새로 꾸미고 심지어 오래된 단골들을 무시하는 행동까지 하더라고요. 특히 오랫동안 가게에서 일해온 직원들에게 하는 태도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박 아줌마는 10년 넘게 가게를 도와준 소중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손님들이 불편해한다 며 그녀를 내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아줌마가 짐을 싸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말려주셔야죠 라고 그녀가 외쳤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죄책감에 시달릴 뿐이었어요. 메뉴를 바꾼 후로 단골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연숙이네 김치찌개 최고야 라는 말을 듣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여기 맛이 변했네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어요. 저는 손님들에게 변념을 하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오히려 그냥 입맛이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손님들이 올 거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주방에서만 일해주세요. 가게 앞은 제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했니? 내가 이 가게를 30년 동안 지켜왔는데 이제 나보고 주방에서만 있으라고?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은 그냥 요리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저희 세대가 더 잘 알아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가게에서 내가 왜 뒤로 물러나야 하니? 여기는 내 인생이 담긴 곳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지금은 우리 결정이 더 중요해요. 저희가 가게를 더 크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그 후로 저는 마치 가게에서 직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제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치가 너무 짜요. 다시 담가주세요.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싫어할 거예요. 어머님도 신경 좀 쓰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진태가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지만 그는 언제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엄마, 하나도 가게를 더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잖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의 이런 태도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는 제게 대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어머님을 계속 두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감정을 앞세우신다면 더 이상 이 가게에 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군 이 가게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나야, 이 가게는 내 삶의 전부야. 네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러나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의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이끌어가야 할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날 밤 저는 주방에서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는 것이었고 저를 살아가게 한 원동력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곳에서조차 설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진태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게를 팔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자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진태야, 이 가게는 너도 알다시피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시작한 곳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기억하지 않니? 하지만 진태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셔야 해요. 엄마가 계속 가게를 붙잡고 있는 건 오히려 불필요한 집착일 뿐이에요. 그의 태도는 너무 단호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더 말하려고 하면 엄마, 저와 하나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이제 우리를 믿고 맡기세요. 라고 말하며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제 삶의 역사가 담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와 진태가 거실에서 무언가를 은밀히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게를 팔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몇 년 뒤에 값이 훨씬 오를 거야. 지금이 적기야. 하나가 이렇게 말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고 진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실로 들어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니? 가게를 팔아서 아파트를 사겠다고? 너희가 어떻게 나 몰래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니? 그 순간 하나는 제가 방해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논의는 어머님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이미 다 계획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랭했고 저를 대하는 태도는 마치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진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태야, 내가 정말 이 일을 도미한 거니?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니? 그러나 진태는 시선을 피하며 엄마,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듯 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저를 배려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젠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든 지내낼 거니까 어머님은 그냥 따라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무례함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분노와 슬픔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야.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어. 그 순간 하나는 저를 향해 북설을 날렸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고리타분하시네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죠? 이런 낡은 가게 하나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 미래를 방해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 가족 안에서 이렇게까지 외면받을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제게 추후 통첩을 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저희가 더 이상 이렇게 갈등을 지속할 수 없어요. 어머님이 가게에서 손을 떼지 않으신다면 저희도 어머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태가 말을 꺼냈지만 그 말의 배후에는 하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냉정했고 저를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가게를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족이 하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걸까? 제 머릿속은 복잡했고 심장은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그날 밤 마치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집을 떠나는 날 제 마음은 텅 빈 듯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와 아들 진태를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집 몇 가지를 챙겨 들고 나올 때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은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차갑고 낯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지경까지 와야만 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결국 저는 오랜 친구 최미경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경이는 저와 오랜 인연을 가진 친구로 제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미경이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연수가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부터 내 집에서 편히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며칠 동안 저는 미경이네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미경이는 그런 저를 이해하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가 조용히 제 곁에 앉아 말을 꺼냈습니다. 연수가 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가게도 내가 평생 바쳐서 일군 곳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잖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그녀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진태는 내 아들이고 하나도 이제 내 가족이야. 내가 그들과 싸울 수 있을까? 싸운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러자 미경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수가, 내가 싸우는 건 가족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야. 너의 권리를 지키는 거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거야. 너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나서야 해. 미경이는 그날 밤 늦게까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사모 변호사라고 하는데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나 법적 문제를 많이 다뤄본 사람이야.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방법을 찾아줄 거야. 그녀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이와 함께 이사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명했던 서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고 가게와 관련된 재산권 문서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를 살펴보던 이사모 변호사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김연숙 씨, 이 문서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 서명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서명이 본인의 의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전 서명을 복사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복사 아니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묻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요즘 기술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작성한 문서에서 서명을 추출해 새로운 문서에 붙이는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서류에서는 같은 서명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와 진태가 서류를 내밀며 서명만 하라고 했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진태는 제 아들인데 제가 그를 고발해야 하나요? 이사모 변호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연숙 씨, 이건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가게는 김 씨의 인생이 담긴 곳이고 이런 식으로 빼앗기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차근차근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김 씨, 이건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김 씨가 평생 지켜온 삶의 가치를 되찾는 싸움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그날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비로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연수가,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녀의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켜온 이 가게를, 내 인생을 절대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끝까지 싸워서 되찾아야지.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게를 팔려고 한다면 반드시 어디선가 흔적이 남을 거야. 저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하나가 자주 가게에서 통화를 하며 무언가를 지시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때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그 생각이 들자 저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작은 녹음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제게는 이 가게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죠. 어느 날 밤 가게가 닫힌 후 몰래 주방 구석에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장치였지만 제 마음은 떨렸습니다. 내가 이걸 한다고 정말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며칠 후 하나와 진태가 다시 가게에 왔습니다.
하나는 주방에 들어와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버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이미 우리 소나기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녹음 장치를 확인하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짜 서명 만드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뭘 알겠어요? 우리 남편도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고요. 하나가 친구와 나눈 대화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며 분노와 슬픔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속아왔던 거구나.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변호사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연숙 씨,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젠 법적으로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비로소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겠구나. 며칠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날의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오자 제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법정 안에 들어서자 제 눈앞에는 진태와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하나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차례로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조된 서명, 조작된 계약서, 그리고 하나의 녹음까지.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하며 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지 지적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을 때 하나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저건 조작된 거예요. 그녀는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이미 모든 자료를 통해 녹음의 진위를 입증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와 하나를 향했습니다. 진태는 그 순간까지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를 바라보며 진태야, 정말로 이 모든 일을 묵인한 거니? 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가게의 소유권을 다시 제게 돌려주었고 하나와 진태에게 금전적인 대상을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인가? 법정을 나서며 저는 진태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진태야, 너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니? 엄마가 너를 이렇게 키우려고 평생을 바친 게 아니야. 하지만 그는 끝내 저를 쳐다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하나는 저를 노려보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되찾을 차례야. 그날 밤 저는 혼자 가게 앞에 섰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 가게는 내 손으로 다시 세워야지. 저는 속으로 다짐하며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게로 돌아간 날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곳은 제 인생이 깃든 곳이었지만 그동안 겪은 일들로 인해 이제는 낯설고 두려운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가구와 주방 도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벽에는 그을음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바닥은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지켜온 가게가 맞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게 안을 걸으며 예전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에서 손님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웃음소리, 아이들이 한쪽 구석에서 숙제를 하던 모습, 그리고 첫 번째 단골 손님이 이 김치찌개는 최고야 라고 말했던 날들까지.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저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가게가 엉망이야. 나 혼자서는 도저히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 미경이는 제 말을 차분히 들으며 위로했습니다. 연수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잖아. 그리고 내 주변에는 너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그녀의 말에 저는 희망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미경이는 동네 이웃들과 함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연숙 씨,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었는데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되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우리가 함께 도울게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가게를 다시 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먼저 주방 도구와 가구를 구해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와 주었습니다. 낡은 냄비,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어둘 작은 장식품까지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경이는 저와 함께 새롭게 메뉴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수가, 내 김치찌개는 이미 동네에서 최고로 유명하니까 그대로 가고 몇 가지 간단한 메뉴를 추가해보는 건 어때? 그녀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요리책을 펼쳐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실험하면서도 저는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가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곳이어야 해 공사와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동네 이웃들은 항상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연숙 씨, 벽은 제가 새로 칠할게요. 이 테이블은 제가 예전에 쓰던 건데 여기서 다시 쓰면 딱일 것 같아요. 그들의 도움으로 가게는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아 갔습니다. 바닥을 청소하고 벽을 새로 칠하여 저는 마치 제 삶을 다시 세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달의 준비 끝에 드디어 가게를 다시 열 수 있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가게는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과 제 노력의 결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판은 여전히 연숙인의 밥상이었고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가게 문을 연 첫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연숙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가게가 다시 열어서 너무 기뻐요. 오늘은 제가 이 집 김치찌개를 먹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과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의 첫 김치찌개를 내놓으면서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주방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가게를 통해 받은 사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지. 그 후로도 가게는 서서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고 새로운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가게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이 가게와 제 인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진태와 하나와의 연락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에 휴대폰을 손에 들고 몇 번이나 그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손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이젠 그들에게 나의 마음이 닿지 않겠지.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을 떠올릴 때마다 제 가슴은 여전히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관계든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요. 가게를 다시 열고 나서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단골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가게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의미를 찾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홀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단순했습니다.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사람들, 그리고 나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진태와 하나와의 일은 제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가르쳐 주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더 강해질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끔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말을 건넵니다. 연수가, 너 정말 잘 해왔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겨낸 내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니? 그렇게 스스로를 칭찬하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곤 했습니다.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 가게를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삶의 따뜻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한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숙이네 밥상은 단순히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 오면 마치 엄마의 품에 안긴 것처럼 편안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내 가게가 누군가에게 이런 의미를 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야. 가게 앞간판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간판에는 여전히 연숙이네 밥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제가 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제 삶의 모든 고난과 기쁨, 그리고 제 의지와 용기가 담긴 공간입니다. 간판 아래에 서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잘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어. 하루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가게를 지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은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가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된 모든 순간들이 가장 소중했죠. 그 대답에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렇게 따뜻한 거군요. 가게는 이제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제 삶의 선진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가게를 채우고 저는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어느 날 가게 앞에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지.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 꿈은 나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 말은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품고 저는 앞으로도 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